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변호사, 아주경제의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소환됐을 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두 분 다 전망했는데 틀렸네요. 아니요,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네. 뭐 불러봤자 큰 의미도 없는 거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안 부를 것이다. 근데 큰 의미가 없어서 안 부를 것이고 설령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그냥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10번도 부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의미 없는 소환이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1차 때 행사했고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건데 그렇죠. 검찰은 뻔히 알면서 왜 또 불렀을까? 이게 압박 작전입니까? 혹시라도 하나씩 걸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 해가지고 1분 만에 진술 거부권입니다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최소한 그런 것들이라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또 질문 사항이 몇 개 좀 더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소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소 혹은 영장 청구의 명분을 좀 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진술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기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한 번 소환하는 거 가지고는 명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명분 축적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그게 이제 일단 저 예측입니다. 그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일반 국민이 이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냐. 해요. 혹은 왜요? 얼마나 많이 하는데. 누가 그래요? 그러게요. 언론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조사하기 전에 고지가 됩니다. 네. 검사가 고지합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할 수 있으면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지한 거를 다 사인을 하고 하는 예.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할 수 있는 건데 안 했을 뿐이죠. 예. 선별적으로 행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답 안 하고 이러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자주 있는 건데 그렇죠. 일반 국민인들도 다 합니다. 다 예. 똑같이 하죠.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겠네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구속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예. 사실상 정말 법정에서 많이 다투고 증거가 부족하면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굳이 검찰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또 특히 피의자 중에 말을 잘 못하고 또 흥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말려 들어가지고 막 조사받는 입장에서 막 그 조사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말을 줄여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거든요. 예. 있는 것만 예 아니요나 하면 대답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술 거부를 행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그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더 가하게 하지는 않아야 되고 증거가 있다면 뭐 당연히 증거가 있는데 진술 거부 행사한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는 더 쉬워지죠 사실은. 예. 증거가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영장 영장이 청구가 되죠.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은 진술 거부를 하든 뭘 하든 못하죠. 오히려 진술 거부를 하면 오히려 더 영장 청구를 못하죠. 예. 지금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공범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큰 혐의는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게 좀 걸릴 것 같아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WFM 관련해서 결국은 차명 투자를 한 게 아니냐. 뭐 드러난 게 5천만 원 정도거든요. 예. 10억 5천을 투자를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그 조국 교수가 5천 정도는 간 거니까 알고 있었다. 그 5천이 뭐 청와대 ATM 그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 물증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또 투자 보고가 안 한 거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이게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면 차명 투자 부분은 사실 조금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실제 차명 투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걸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냈으니까 혹시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장관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 시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정한 그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예. 식으로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계좌 이체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차명 투자의 증거?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면은 하나 뭐 5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5천만 원은 일단 안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었고 그것도 한쪽 ATM에서 찾아서 한쪽 ATM에서 또 송금하고 이거를 차명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정황을 따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계좌 이체 이것만 가지고는 증거가 안 될 것 같고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조국 전 장관이 인정을 하든가. 그렇죠. 자백하거나 아니면 정윤신 교수가 자백을 하거나 예. 또 남편 알았다. 같이 예. 했다. 예. 그러거나 그게 있으면 이게 물증이 돼서 그렇죠. 합쳐져서 예.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부인하면은 검찰이 계좌 이체 말고 다른 증거를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 그 당시에 뭐 투자 상황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의 뭐 다른 계좌의 어떤 예. 흐름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한데 검찰이 여기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컴퓨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발견됐고 저런 것도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 거의 여론전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자꾸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봤다면은 문자에 뭐 이렇게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5천만 넣어달라 이런 게 있다면 증거가 물증이죠. 되겠죠. 물증이 네. 되죠. 근데 그게 없다면은 과연 검찰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좀 검찰이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피의자를 소환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있는 증거대로 그대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자백이나 뭐를 좀 받아내고 싶어. 근데 이번 사건은 제가 계속 지켜본 바에 따르면 두 번째 같아요. 후자. 예. 그래서 없으니까 그 마지막 연결고리, 그 퍼즐의 조각을 이제 조국 장관이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진술 거부권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퍼즐 조각 자체를 아예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와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마디를 하면은 그 말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필요한 말만 싹 뽑아가지고 마치 그렇죠. 부품을 뽑아 쓰듯이 뽑아 써서 자기들의 그림에 맞추려고 하고 있기 또 때문에. 그 질문에 하나에서 터잡아서 질문들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답변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조국 전 장관이 우려스러워서 떤 게 아닌가. 그래서 진술 거부 행사하는 게 아닌가. 좀 법률가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환인데 뭐 세 번째 소환이 있을 수도 있겠고 결국은 어떻게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칠까요? 곧 나올 거예요. 곧 지금 아마 조사가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진술 거부권이라면 뭐 저녁 이후 한 7, 8시간 지나면 나오니까. 지난번 8시간인가? 8시간 걸렸었거든요. 막 곧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 영장 청구의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으로는 안 되고요. 뇌물죄가 지금 좀 애매해요. 예. 부산 그 의전원 관련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혜택을 준 거 아니냐 그 교수한테. 아니 첫 번째 장학금 준 게 박근혜 정권 때인데 그렇죠. 2016년. 검찰은 장학금을 받고 좋은 자리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교수가 박근혜 정권 때 이 사람이 나중에 정권이 교체돼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 좋은 자리를 얻을 거니까 이 생각하고 줬다는 겁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시기상으로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안 맞는 거는 이 부산 의료원 원장은 그 민정수석의 직무가 아니에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건다면 알선 수재를 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뇌물죄로는 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알선 수재를 걸려면은 오거돈 시장을 잡아 넣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면까지 다 본다면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오거돈 시장 임명하니까. 그렇죠. 오거돈 시장 임명하는 거예요. 부산 시장이 사실은. 임명하니까. 조국 수석이 오거돈 시장한테 압력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말선이 되는 그렇게 거죠. 되면 알선 수재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소설에 가까워요. 소설이. 뇌물죄를 그래 따지면 다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장학금 받은 사람 다 추적해 보면 다 그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기준 중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보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영란법이나 뭐 이런 걸로 하면 다르게 발리 볼 수가 있지만 뭐 그거는 관계도 없는 상황이고 이까지 오는 거는 좀 많이 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조국 전 장관을 구속 근처까지 보낼 수 있는 거는 이 범죄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면 구속이 가능하니까요. 뇌물. 예, 뇌물죄. 근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아까 구속 차명투자 같은 시킬 수는 경우는 없어요. 웬만한 큰 액수가 아니고는 이게 구속을 시키기가 어려워요. 1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거는 뭐 무죄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아니, 그래서 사실 네. 이용렬 회장 같은 경우 코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34만 주고 또 주당 가격이 5만 엄청난 원이었는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규모 자체가 3배가 많고 액수 자체는 10배가 많은 이 경우에도 사실은 벌금형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명 거래로는 도대체 이걸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뇌물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불구속으로 가는 겁니까? 불구속 기소? 기소는 할 거 아니에요. 기소는 뭐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소환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곧 11월 아니면 12월 초 무렵에 공직자윤리법하고 위조 뭐 이런 것들 엮어가지고 기소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조라는 건 사문서 위조 말하는 겁니까? 공익법 서울대학교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그렇죠. 준 것이 허위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런 거. 그 당시 그 딸이 실제로 공익법센터에서 세미나 하는 그런 장면까지 이미 그 동영상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이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비위 혐의 당사자로 청와대 감찰 대상에서 석연치 않게 제외됐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그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에 정책국장 시절에 이제 관련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또는 뭐 수천만 원 혹시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렇게 감찰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감찰이 중단된 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산시 부시장으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거기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이게 하여튼 언론 보도 나오고 나서 부시장 자리를 내놨고. 네. 이 비위 의혹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불거지게 된 겁니까? 일단 관계자들한테 일단 편의를 좀 받았다는 거예요. 금융 그 위에서 근무할 때. 금융정책극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뭐 자녀 유학비라든지 금품을 항공권 같은 것들을 수수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조사가 있었는데 뭔가 큰 징계나 처분 없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뭐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뇌물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왜 덮었느냐. 그걸 보려고 지금 하는 게 좀 일반적이게. 그 아마 우리 장 기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올 초에 있었던 일이 그렇죠. 지금 수사. 김태우 수사관인가는 그 부분이 김태우 때 있었던 건데 하는 이유가 특수수사가 그런 겁니다. 뭐 조국 그 전 장관이 맞아 목표였다면 조국 전 장관의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조금 안 뚫리니까 다른 길로 한번 보는 게 아닌가. 우리 예전에 그렇죠.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2월 달에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10월에 시작했으니까. 그게 좀 이상하죠. 그게. 아니, 그동안 이제 가만히 묵혀놓고 놔두다가. 있다가 이걸 다시 꺼낸 걸로 볼 때 이것을 결국에 조국 전 장관까지 연결시키려 하는 게 아니겠느냐. 네. 뭐 그런 의심을 받는 충분히 거죠. 들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마무리, 검찰이 10월 달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안에 끝나겠습니까? 뭐 대충 하면 올해 끝날 수 있는데 뭐 목표가 좀 크다면 올해 안에도 좀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많이 정체된 느낌이거든. 그리고 이 검찰이 동력을 또 어디서 얻냐면 원래는 언론에 동력을 얻습니다. 네. 언론에 막 쫙 얘기를 해주면 동력 얻어서 수사도 막 더 많이 하는데 조국 전 장관 사퇴하면서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동력을 좀 상실한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다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했던 그 그겁니다. 얘기를 다시 꺼낸 맞습니다.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 언론으로부터 수사의 동력을 얻어내기 얻으려고.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지금까지 나온 걸로 가지고는 특별하게 어떻게 해볼 게 없으니까 수사의 범위를 늘리면서 이게 뭔가 좀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결국에 어떻게든 간에 좀 조국 전 장관을 얼검해 보자. 뭐 이런 얘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 사건 많은 분들 기억할 텐데요. 오늘 네. 재판부 선고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실형까지 나오겠느냐, 뭐 기껏해야 집행유예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합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는데 사실 징역 1년 6월을 구형을 했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사실 좀 거의 검찰의 입장을 많이 받아들여 준 걸로 이렇게 보여요. 전 처음 같은데요. 동물 학대나 이런 제가 걸로. 뭐 예. 제가 알기로는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옵니다. 예.
처음 실형 같아요. 근데 실형을 할 만한 사안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게 잔인을 떠나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다가갔다가 세제 같은 거 섞어서 먹이려고 했다가 그걸 안 먹으니까 잔인하게 죽인 거거든요. 너무나 수법이나 이 계획적 부분이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도 이례적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하면 이건 공식은 아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이런 사건에서는. 근데 어쨌든 저쨌든 단기 실형 예. 6개월을 준 거는 예.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최근 3년간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70건인데 그중 68건이 벌금형이었고 네. 2건은 집행유예였거든요. 없었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실형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실형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렇죠. 그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다음에 이 반려동물 특히 동물을 학대해서 살해한 사람이 대부분 보면은 그보다 큰 범죄 처음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것처럼 계획적인 범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감안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 추가나 이제 더 발전된 범죄로 가지 않도록 예방 효과를 좀 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처벌을 네. 강화해야 된다 외국처럼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경성 길고양이 학대 사건 판결 계기로 우리 사회에 동물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동물 학대에 대한 학대에 경각심. 대한 경각심요. 예, 동물 학대에 대한 제가 뭐라 했나요? 동물에 동물에 대한 대한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동물은 사랑해야 됩니다. 동물 사랑해야 되는 예. 경각심 생기면 안 되죠. 꼬투리 잡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여자 화장실에서 면세점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던 인도네시아 남성이 붙잡혔다. 국제공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여자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면세점 직원 B 씨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인도네시아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건데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여성이 들어오니까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도망을 친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공항 같은 경우 CCTV가 워낙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다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추적을 거쳐서 검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미화원이 그래요. 붙잡았다고 하던데. 혼자 당할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걸 목격했던 환경위원이 아마 이 범행을 제지시키고 특히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은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럽니다. 이 오후 8시에 벌어진 일인데 새벽 시간도 아니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하는 시간 아닙니까? 또 인도네시아 남성은 뭐 왜 술에 이랬답니까? 취해 있었대요. 술에 취했다고요? 근데 만취 상태는 본인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뭐 경찰 조사에서는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 나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이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성폭행 미수입니까? 성추행입니까? 어떻게 성폭행, 저는 강간으로 보거든요. 강간 미수. 미수가 저는 기수로 보이긴 한데. 기수.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폭행을 하면 그때부터 기수가 그렇죠. 됩니다. 어. 폭행을 강간을 해서. 목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예, 때부터. 이거는 어떻게 강제추행의 목적이 아니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강간죄, 특히 주거 침입 목적 강간도 될 것 같아요. 숨어 있었으면. 좀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외국인이지만 우리 국내에 속지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내릴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국방부가 병역 대체 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는데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가 대폭 줄어들었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대체 근무와 관한 여러 가지 뭐 국제 대회, 국내 대회가 있었는데 모두 48개가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오, 근데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 10개 대회 정도가 그 폐지, 10개 정도로 이렇게 폐지 혹은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병역 특례 제도가 사실은 지금 이제 거의 수술대에 올랐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병역 자원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병역 특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런 병역 특례 제도를 수술하게 될 경우에 특례 인원 대상이 한 33%로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쉽게 얘기하면 뭐
피아노라든가 그렇죠. 발레, 뭐 네. 또 성악, 뭐 이런 네.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옛날에는 이게 이제 바둑을 놓고도 이게 예술 특기냐 체육 특기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40여 개였는데 10개로 줄이겠다. 네. 예술단체들은 당연히 반발하겠네요. 반발하겠죠.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 공연 이런 거나 뭐 수상대도 상당히 많은데 일률적으로 좀 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지금 뭐 하긴 하고 줄였는지 그리고 꼭 줄여야 되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뭐 병역 기간이 옛날에는 이제 3년씩 그랬잖아요. 근데 예. 지금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반면에 또 한편간에는 이렇게 왜 발레리노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체형이 변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다시 원래 체형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불가능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현재까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상 아니 그 일반 국민들은 그럼 뭐냐? 그렇죠.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국위선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 자기 생업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다 국위선양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국위 선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독재 정권에서 나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과거 이야기죠. 예. 네. 그래 국위 선양 아니 뭐 나라 이름을 널리 알린 건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 뭐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국위 선양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좀 과하지 않느냐. 이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예.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동안 그 BTS. 아. 거기는 좀 안 버려준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BTS가 국위선양으로는 아, 뭐 그거는 없죠. 따지보면 다른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건 전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저는 장교 출신이고 10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BTS는 좀 안 가면 좋겠다. 아니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도 그 BTS가 그 뭐 시상식인가요? 행사장에서 입었던 옷 그게 지금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근데 이거 너무 인기가 많은데 다들 협찬해 줬다고 했는데 BTS가 한국 사람이 제작한 거 있겠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 친구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광주에 방문해서 5.18 묘지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요. 아니, 안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대체 복무라든지. 아니, 제 개인적 차라리 생각이니까. 그러면은 그 마음 친구들 두지 전방에 마세요. 보내면 전방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전국 전 세계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네, 죄송합니다. 예. BTS는 그러네 이제 군대 가네요. 아, 가야 돼요. 가야 지금 될 겁니다. 배제됐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네. 뭐그 대중문화예술인은 좀 병역 특례 대상이 좀 제외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 그 현역 복무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같은 부대 같이 근무하게 해서 그런 좀 배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해외 파병 가서 공연. 좋습니다. 저는 좀 해외 파병 공연은 저는 강추하겠습니다. 어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쉽잖아요,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